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리서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사이버 피지컬 월드에서 돌아가는 시스템, 그러니까 흔히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시스템에서 어떻게 실시간 성능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시스템에서 최근에 컴퓨팅 테크놀로지를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멀티코어라든지 가상화를 이용했을 때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예제인 무인 자동차와 같은 시스템에서 어떠한 챌린지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챌린지들을 어떻게 어드레스 하는지에 대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학계 외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사용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학계에서는 상당히 한 10년 전부터 많이 사용이 되던 용어입니다. 이는 다른 혹자들은 이게 다음 세대의 인베디드 시스템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사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센싱과 컴퓨팅 그리고 액추에이션이 결합된 시스템, 그리고 이 결합된 시스템이 피지컬 인바이러먼트에 동작하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베디드 시스템의 일반적인 정의와 비슷한데요. 단지 인베디드 시스템만 시스템 디자인할 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AI라든지 컴퓨터 아키텍처 뭐 아니면 컨트롤 시어리 같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시스템을 빌드할 때 함께 고려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많은 종류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예제들을 Safety Critical Applications, 그러니까 안전이 중요한 시스템 이런 응용들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라든지 메디컬 디바이스, 그리고 디펜스 시스템 당연하죠. 그리고 자동차 같은 이러한 도메인들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들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고 그에 대한 또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특히 중요한 것은 중에 하나는 실시간, 그러니까 리얼타임 리퀘어먼트를 충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얼타임 리퀘어먼트는 흔히 타이밍 컨스트레인트, 시간 제약의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이런 시간 제약은 이 응용이 동작을 하는 환경에 의해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무인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무인 자동차는 이제 네이버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학계에서도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죠. 여기 보이는 사진은 이제 CMU에, 제가 이제 그 전에 CMU에 있었는데 CMU의 무인 자동차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테슬라고, 테슬라는 사실 무인 자동차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테슬라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험 중인 우버 같은 이런 자동차들이죠. 그래서 만약 이런 자동차들이 실제 공도에서 동작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차의 주변에 어떤 환경이 펼쳐져 있는지를 센싱을 해야겠죠. 센싱은 단순히 하나의 센서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인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스캐너, 레이더, 카메라라든지 그리고 뭐 GPS나 아니면은 IMU 같은 포즈 에스티메이터 같은 걸 이용해서 차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 차 주변에 어떠한 환경들이 펼쳐져 있는지를 센싱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센싱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 플랜을 하죠. 그리고 이 플랜을 실행을 합니다. 자동차의 액추에이터들을 이용해서. 액추에이터들은, 차의 액추에이터는 이제 브레이크, 스로틀링, 뭐 스티어링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센싱, 플래닝, 액추에이션의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자동차가 동작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각 스텝과 센싱, 플래닝 이런 각 스텝과 전체 사이클은 일정 데드라인을 갖고 동작을 하게 되죠. 이거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차가 일정 데드라인, 그러니까 이런 시간 제약 안에 동작을 하지 못한다면은 갑자기 발생한 특정 이벤트에 대해서 제때 반응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은 차가 사고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무인 자동차 같은 시스템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예시인데, 이런 시스템에서 실시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간단한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차를 저희가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서 똑같은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시뮬레이션에서 돌려봤어요. 그래서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이 자동차가 무인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차가 도는 동안 제가 오렌지 색깔의 박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게 갑자기 등장하는
보행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동작하고 있을 때 차의 일정 거리 앞에 갑자기 어떤 장애물을 만들면은 차가 만약에 제때 반응하지 못하면은 이 오브젝트 앞에 서지 못하고 이게 밟고 올라서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제 보행자였다면은 사고를 낼 수 있었겠죠. 그 무인 자동차의 초기 개발 목적인 사람이 운전할 때의 사고를 줄이자라는 역할에 위배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단순히 빨라서만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러한 세이프티 크리티컬리티가 중요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서 리얼타임 퍼포먼스라 하면 단순히 빨라 보이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의 성능이 디자인 타임에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분석 가능해서 환경에 줄 수 있는 모든 이러한 시간적인 제약을 테스트 가능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한 결과가 런타임에 보장이 가능한 이러한 요구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러한 리얼타임 퍼포먼스 리퀘어먼트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큰 중요한 리퀘어먼트 중에 하나고 여기에 이제 제가 리서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 이 시스템이란 거는 환경에 동작을 하는 컴퓨팅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이버 파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사이버 파트라는 것은 결국 컴퓨팅 플랫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컴퓨팅 플랫폼 디자인을 해야지 사이버 피지컬 환경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맞출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컴퓨팅 플랫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맨 먼저 CPU가 있습니다. CPU가 있고 CPU 외에 플랫폼에 여러 가지 리소스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 메모리 리소스라든지 메모리 리소스는 이제 캐시나 아니면 메인 메모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I/O 디바이스들을 빼놓을 수 없겠죠. 환경과 인터랙션 하려면은 센서, 액추에이터,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같은 이런 것들이 모두 I/O 디바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하드웨어 엑셀러레이터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GPU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러한 이런 하드웨어 컴퓨팅 컴포넌트들이 있으면은 이를 이제 매니지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컴퓨팅 플랫폼 관점에서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냐, 어떠한 프로퍼티를 제공해야 되냐 하는 챌린지들을 요약을 해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특히 제가 리얼타임 성능을 제공하는 관점에서 이제 요약을 해본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이러한 컴퓨팅 플랫폼들의 시간적인 행동 양식을 제대로 추상화하고 제대로 모델링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한정된 리소스를 어떻게 잘 쉐어하고 나누어 쓸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은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 태스크들이 돌 때 이들 간에 어떻게 시간적인 독립성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컴퓨팅 플랫폼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컴퓨팅 플랫폼들이 맞춰줘야 하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사실 뭐 우리 이미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무인 자동차도 개발하고 있고 그런데 과연 이러한 리퀘어먼트들을, 이러한 챌린지들을 현재의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에서 어떻게 맞춰주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랩탑이라든지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심지어 라즈베리 파이도 요새는 CPU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멀티코어 CPU를 사용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 트렌드가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시스템이 세이프티 크리티컬 리퀘어먼트가 있으면은 아직까지 많은 시스템에서 싱글 코어를 사용하게끔 하는 어프로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는 특히나 이제 정부의 레귤레이션이냐 아니면 인증 절차에 의해서 강제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멀티코어 입장의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제가 이제 비행기에 들어가는 컴퓨팅 시스템이에요. 비행기에는 상당히 많은 컴퓨팅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이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비행기 시스템을 만드는데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고요. 이 인증 절차가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증에 해당하는 스탠다드들이 모두 현재까지 싱글코어 플랫폼을 가정하고 멀티코어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 스탠다드가 존재하지 않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일반 시스템에서 멀티코어를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멀티코어를 가만히 왜 그럴까 한번 보면은 먼저 싱글코어 시스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컴퓨팅 플랫폼 전체인데 싱글코어 CPU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태스크를 동작시키는 CPU 코어가 하나가 존재를 하고 이 해당 시점에 하나의 태스크가 시스템의 리소스를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인즉슨 태스크들 간의 리소스 액세스를 시퀀셜하게 만들어주기 쉽다는 얘기고 그래서 태스크들 간의 아이솔레이션, 템포럴 아이솔레이션을 보장해주기 쉽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멀티코어가 되면은 CPU는 여러 개가 되죠. 근데 하드웨어 리소스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른 컴퓨팅 리소스들은. 그래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 태스크들이 이러한 리소스들을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고 리소스들이 이런 태스크들 간에 동시적으로 공유되게 되는 현상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유 리소스는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독립적인 태스크들 간에 로지컬한 디펜던시가 없는 태스크들을 컴퓨팅 플랫폼에 같이 이제 탑재돼서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들 사이에 암묵적인 디펜던시가 생기게 돼요. 플랫폼 레벨에서. 그래서 이러한 디펜던시는 또한 응용들 간의 temporal interference, 시간적인 간섭을 일으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시간적인 간섭이 있으면 temporal isolation을 보장하기 힘들겠죠. 자, 그러면은 멀티코어가 우리가 다 쓰지만은 좀 이러한 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싱글코어 계속 쓰면 안 되냐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싱글코어를 사용하면은 요새 흔히 나오는 뭐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뭐 AI 같은 이런 새로운 피처들을 탑재할 수가 없겠죠. 더 큰 문제는 이미 기존 시스템에 너무나도 많은 CPU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보잉 드림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잉에서 나오는 가장 최근의 비행기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에는 이제 1300개의 네트워크된 CPU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 같은 이런 하이엔드 카에서는 이미 100개 이상의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더 많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피처를 넣기 위해서 더 많은 CPU 인티그레이션을 하려면 디자인하는데 너무 힘이 들겠죠. 반면에 이제 멀티코어를 사용하면은 가장 큰 이점은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하드웨어 플랫폼에 쉽게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싱글코어만 사용한다면은 여러 개의 컴퓨팅 보드를 사용해서 이들 간의 와이어링 하니스까지 고려를 해서 시스템을 디자인해야 될 텐데 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을 할 수 있고 이는 곧 스페이스와 그리고 코스트 리퀘어먼트까지 줄이는 이러한 이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점을 저희가 이제 카네기 멜론의 무인자동차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2007년도에 달파 얼반 챌린지에 나갔었던 CMU의 무인자동차 플랫폼이었는데요. 여기 트렁크 화면이에요. 트렁크를 10개의 컴퓨팅 보드를 가지고 꽉 채웠습니다. 심지어 저기 백팩 하나도 넣지를 못해요. 컴퓨팅 보드를 차 있고 그리고 이들 간의 와이어링 커넥션 때문에 트렁크를 꽉 채웠었는데 제가 2013년도에 차를 새로 만들면서 여기 보시면 트렁크 화면인데 여기 스페어 타이어 공간이에요. 여기다가 4개의 코드코어 플랫폼을 사용해서 집어넣고 여기에서 돌던 모든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새롭게 개발된 소프트웨어 모듈까지 한꺼번에 다 돌릴 수가 있었어요. 이게 비단 단순히 클락 프리퀀시가 올라간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CPU 발전이 클락 프리퀀시 속도는 별로 발전이 없어서요. 단지 이제 코어 카운트가 늘어나다 보니까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직접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스페이스 리덕션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티코어를 사용하면 좋다. 근데 이제 챌린지가 있다. 그럼 우리가 풀어야겠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실시간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멀티코어를 사용한 CPS에서 예측 가능한 실시간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는 분석 기법과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하는 그리고 이들을 조율하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비록 이 temporal interference라는 것을 없앨 수는 없지만은 이를 바운드하고 최소화하고 그리고 예측하는 이러한 기법들을 개발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다이어그램이 저희 리서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제 하이 레벨 오버뷰인데요. 멀티코어 플랫폼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팅 플랫폼이고 타이밍 컨스트레인은 이제 피지컬 인바이러먼트에서 주어지는 요구사항입니다. 이를 가지고 새로운 템포럴 앱스트랙션과 그리고 애널리시스 테크닉을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인터피런스가 발생하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템포럴 인터피런스를 관찰을 하고 관찰 결과를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러한 인터피런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결국 멀티코어 플랫폼 자체의 템포럴 비헤이비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낳게 되고 이는 곧 또다시 더 나은 분석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이러한 선한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남은 리서치 시간에서 조금 살펴볼게요. 멀티코어 아까 보여드렸던 컴퓨팅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리소스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메인 메모리에서 발생하는 인터피어런스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메인 메모리는 이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공유 리소스예요. 특히나 이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서 더더욱 중요시 되는 이유가 점점 더 많은 응용들이 메모리 인텐시브화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딥뉴럴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메모리 인텐시브한 어플리케이션들이죠. 그래서 메모리 인텐시브한 어플리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전체 시스템을 한 명이 다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팀별로 쪼개고 응용을 모듈별로 개발을 하는 이러한 접근을 취합니다. 그럼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맨 먼저 태스크를 하나 개발을 하게 되고 이 태스크가 시스템이 통합되기 전에 단위 시험 같은 걸 하죠. 로지컬 코렉트니스를 단위 시험을 통해서 분석을 하기도 하고 당연하게도 마찬가지로 템포럴 코렉트니스도 각 모듈별로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검사된 결과를 가지고 멀티코어에서 검사를 위해서 멀티코어에서 돌려보면은 이때는 별다른 컨텐션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단위 태스크 하나만 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시스템이 통합이 되게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인자동차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데 여러 벤더들한테 하청을 줬다가 다 통합을 해서 시험을 돌려보려고 해보니까 얘들이 다 모이고 나니까 메인 메모리 액세스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컨텐션이 생기고 슬로우다운이 생기고 그런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메인 메모리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성능상의 간섭을 저희가 이제 메모리 인터피어런스라고 부르고 이런 메모리 인터피어런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연구를 했었어요. 여기 이제 저희가 두 가지 골을 세웠는데 하나는 얼마만큼의 인터피어런스가 생길지 예측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인터피어런스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제 저희가 관심을 뒀던 거는 시스템이 단위별로 개발이 되더라도 시스템 전체가 통합이 되기 전에 얼마만큼의 성능 저하가 생길지를 미리 예측하는 데 초점을 뒀었어요. 이게 뭐 시스템 전체 통합하고 해서 하냐 아니면 단위별로 해서 하냐라고 무슨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집니다. 만약에 전체 시스템이 다 통합됐는데 시스템의 타이밍, 코렉트니스를 통합 이후에나 검사를 할 수 있다면은 이 시스템의 작은 부분, 일부분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은 전체 시스템을 다시 검사해야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모듈별로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면은 만약에 부분의 수정이 이루어지면은 그 부분만 다시 검사를 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적인 특성을 분석을 하려면은 시스템이 어떻게 시간적으로 동작하는지 그 모델이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메모리 시스템을 모델링을 할 때 블랙박스 어프로치를 사용했었어요. 이 블랙박스 어프로치가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리소스가 있고 이 두 가지의 가정을 통해서 조작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이제 메모리 액세스 타임이 항상 동일하다. 두 번째는 여러 개의 메모리 리퀘스트가 있을 때 이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이게 단순한 가정이지만 상당히 리즈너블해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드웨어 컴포넌트에는 그리고 특히 멀티코어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메모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D램을 사용해서 메인 메모리를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 D램은 이제 DIM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D램엔 여러 가지 D램 칩이 있죠. 그리고 각 D램 칩은 여러 개의 D램 뱅크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D램 뱅크를 열어보면은 이 2차원 어레이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각 어레이의 이 각 셀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형식이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어레이를 직접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로우 버퍼라는 구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메모리 액세스 리퀘스트가 생기면은 여기 초록색이
요구하는 셀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주소의 피지컬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어떤 로우가 이 셀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이 전체 로우를 로우 버퍼에 패치를 하고 그제서야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이러한 구조로 D램을 액세스를 해요. 자, 그럼 만약에 또 다른 액세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 이제 파란색을 액세스합니다. 이 파란색을 액세스를 하려면은 이 전체 로우를 패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이 로우가 여기 로우 버퍼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다시 패치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 수 있고 이를 로우 hit이라고 합니다. 마치 캐시 hit한 것처럼요. 또 다른 리퀘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빨간색 셀이 있는데 이번에 이걸 리퀘스트 하려니까 이 로우는 로우 버퍼에 없습니다. 그리고 로우 버퍼에는 이미 다른 게 차 있죠. 이러한 경우를 로우 컨플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로우 컨플릭 상황에서는 맨 먼저 로우 버퍼를 비워주고 그리고 이 해당 로우를 다시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서야 이제 데이터를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확연히 로우 컨플릭일 때 더 많은 스텝이 인볼브 돼 있죠. 그러니까 메모리 액세스 타임이 항상 같다고 할 수 없고 이들은 변하며 이전의 액세스에 디펜던트하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가정을 확인했고요. 두 번째 이제는 여러 개의 메모리 리퀘스트가 발생을 하면은 과연 어떻게 핸들링 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CPU가 메모리 리퀘스트를 발생시키면은 이 D램 뱅크로 결국 향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메모리 컨트롤러가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컨트롤러가는 현재 대부분의 CPU들이 first come first serve, first ready, first come first serve라는 팔러시에 의해서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팔러시의 변종에 의해서 동작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스케줄링 팔러시는 두 가지의 레벨의 스케줄링 스트럭처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메모리 리퀘스트가 피지컬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특정 뱅크 스케줄로 할당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하이스트 프라이어티 리퀘스트가 이제 채널 스케줄러에 모여들어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스케줄링이 되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보면은 뱅크 스케줄러에서는 이 메모리 리퀘스트를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로우 힛 리퀘스트를 우선 처리합니다. 아까 로우 hit이 더 빨리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애부터 먼저 처리함으로써 시스템의 스루풋을 올리는 방향으로 디자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채널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온 순서대로 처리를 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모리 리퀘스트는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뒤바뀔 수 있고 메모리 인터피어런스라는 것은 그 딜레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레벨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한 모델을 가지고 이제 메모리 인터피어런스가 얼마만큼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가 분석을 하고 새로운 앱스트랙션 만들어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 액세스 타임이 변화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로우 hit과 로우 컨플릭을 고려해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리오더링 이펙트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채널 스케줄러에서 채널 레벨 스케줄러에서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보다 페이스풀한 앱스트랙션과 그리고 애널리틱스 테크닉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단 하나의 이 태스크가 독립적으로 돌 때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전체 시스템이 통합됐을 때의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시스템이 이러한 분석 테크닉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안전하게 시스템 성능을 예측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 실험 결과인데요. X축은 이제 여러 개의 벤치마크의 이름을 나타내고요. Y축은 이러한 벤치마크들이 얼마만큼의 슬로우다운을 겪는지를 노멀라이즈 한 결과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이 이러한 벤치마크들이 혼자 돌 때랑 시스템이 통합됐을 때랑 만약에 같은 성능을 발휘한다면 이제 낮은 100%를 나타내고 슬로우다운을 겪으면 이제 더 높은 결과를 보이겠죠. 그리고 이 결과는 쿼드코어 플랫폼에서 돌렸는데 제가 실제 돌려보니까 최대 12배까지 느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는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저희가 실험한 결과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 응용을 돌리면 12배까지 느려지는 경우는 사실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머피의 법칙 아시죠? 만약에 시스템이 잘못 될 수 있으면은 잘못되기 마련이다라는 그죠? 그래서 안전이 중요한 시스템이 개발하려면은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2배까지 느려질 수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었고 만약에 예측을 하는데 좀
옵티미스틱하게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거 리퀘스트 리오더링 이펙트 같은 걸 고려를 안 하고 예측을 했더니 훨씬 실제 상황보다 언더 에스티메이트 하는 결과를 알 수 있었어요. 이러한 결과를 사용하면은 안전하지 않은 예측 결과를 분석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저희가 이제 새로 개발한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더니 조금의 패시미즘은 있지만은 그래도 세이프한 어퍼 바운드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 리오더링 이펙트가 같은 이런 효과들이 요즘의 컴퓨팅 환경에서는 꼭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더라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앱스트랙션을 만들었으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게 이제 디램 뱅크 스케줄러의 스트럭처예요. 여기 메모리 컨트롤러, 죄송합니다. 메모리 컨트롤러 이제 두 가지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데 뱅크 스케줄러, 채널 스케줄러. 그리고 인터피어런스가 양쪽에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왜 그러냐면은 각 CPU 코어가 모든 뱅크 스케줄러 액세스할 수 있고 그리고 뱅크 스케줄러는 결국 채널 스케줄러라는 하나의 포인트로 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터피어런스가 양쪽에서 발생을 하더라. 근데 만약에 우리가 특정 디램 뱅크를 특정 CPU만 액세스 가능하게 만든다면은 여기서 보시듯이 코어 1이 뱅크 1만 액세스 가능하게 하고 코어 2는 뱅크 2만 액세스 가능하게 하면은 이들을 뱅크 스케줄러 자체가 CPU의 프라이빗 리소스가 되게 돼요. 이러한 것을 이제 디램 뱅크 파티셔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면은 만약 리퀘스트 리오더링 뱅크 스케줄러에서 인터피어런스가 사라지게 되고 채널 스케줄러의 인터피어런스만 남게 되겠죠. 이게 어널리시스 차원에서는 뭘 의미하냐면은 뱅크 스케줄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퀘스트 리오더링 이펙트를 걷어낼 수 있는, 그래서 더 나은 분석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디램 뱅크 파티셔닝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냐, 우리가 새로운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냐 하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디램 뱅크 파티셔닝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OS 커널 레벨에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대부분의 OS에서 우리가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고요. 가상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말은 OS가 특정 피지컬 페이지를 응용 프로그램의 특정 버추얼 페이지에 매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응용의 버추얼 어드레스는 페이지 넘버와 그리고 피지컬 페이지 넘버, 버추얼 페이지 넘버가 있고 그리고 응용의 피지컬 어드레스는 피지컬 페이지 넘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지컬 페이지 넘버를 가지고 피지컬 페이지 넘버의 일부분이 시스템의 디램 뱅크에 어떤 위치에 저장이 될지 사용하는 데 쓰여요. 그 말인즉슨 여기처럼 이제 일부 피지컬 페이지 넘버의 일부분이 디램 뱅크의 인덱스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OS가 어떤 피지컬 페이지를 태스크에 어사인할지 이제 이미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만약에 OS가 이 디램 뱅크 매핑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다면은 특정 디램 뱅크 자체를 응용에다가 어사인을 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뱅크 파티셔닝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어요. 손쉽게는 아니지만은 OS 레벨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뱅크 파티셔닝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슬로우함이 생길 수 있을지 똑같은 환경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4배, 12배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널리시스 테크닉에도 이제 변화를 가져와서 우리가 리퀘스트 리오더링 이펙트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 결과에 잘 맞는 결과를 낼 수 있더라. 그리고 이러한 이제 결과는 이제 디램 뱅크 파티셔닝이 컴퓨터 아키텍처 도메인에서 많이 이제 오티미제이션 테크닉으로 많이 제안이 됐었는데 실제 얼마만큼의 베네핏을 가져올 수 있는지 정량화하는 첫 번째 어프로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OS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 메모리 인터피어런스도 바운드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메모리 인터피어런스에 대해서 3가지 옵저베이션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태스크들이 병렬적으로 서로 다른 CPU 코어에 동작하고 있을 때만 이 메모리 인터피어런스라는 것이 발생을 하더라. 그리고 태스크들이 같은 CPU 코어에 동작을 하면은 싱글 코어 CPU에서 동작하듯이 마치 같은 CPU에서 동작을 하면은 메모리 인터피어런스가 이들 사이에는 발생하지 않더라. 그리고 디램 뱅크 파티셔닝을 사용하면은 이점이 있더라. 그리고 이점을 퀀티파이 할 수 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인터피어런스를 더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메모리 인터피어런스 어웨어한 태스크 콜로케이션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키 아이디어는
메모리 인텐시브한 태스크들을 이제 같은 CPU에 이제 통합을 해서 이들 사이에 메모리 인터피어런스를 없애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뱅크까지 할당을 해서 더 메모리 인터피어런스 자체를 줄이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오도록 했었어요. 여기 이제 간단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나의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면에서 이제 2개의 CPU 코어가 있고 그리고 4개의 태스크가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 태스크들을 잘 어사인을 해서 이들이 모두 실시간 성능을 맞추고 그러면서 메모리 인터피어런스도 줄이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메모리 인터피어런스 자체는 어떤 태스크들이 서로 상대방 CPU 코어에 도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의 알고리즘은 맨 먼저 뭘 하냐면은 메모리 인터피어런스 그래프라는 것을 그립니다. 메모리 인터피어런스 그래프는 이들 사이에 각 태스크들 사이에 얼마만큼의 메모리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건 fully connected 그래프고 이 그래프의 엣지의 웨이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애널리시스 테크닉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두꺼운 게 더 많은 인터피어런스를 나타내요. 그래서 얇은 이 2와 4 사이에는 별로 발생을 안 하고 1과 3 사이에는 많은 메모리 인터피어런스가 발생을 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태스크 올로케이션을 하는데 보통 태스크 할당이라 그러면은 각 태스크 하나별로 고려를 하기 마련인데 저희는 이제 태스크를 번들링해서 그 번들된 태스크를 한꺼번에 할당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스템에서 생성할 수 있는 가장 큰 번들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어사인을 하는데 당연히 이 모든 태스크가 같은 CPU 어사인이 되면은 타임 쉐어링 때문에 태스크의 타이밍 컨스트레인을 맞출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 태스크를 하나 덜어내야 돼요. 근데 덜어내는데 가장 적은 엣지 웨이트를 가진 태스크부터 덜어냅니다. 이는 왜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번들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벗어난 태스크는 다른 CPU 코어에서 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번들에 남은 태스크들에게 메모리 인터피어런스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태스크 4부터 제거를 하고요. 다시 시도해보고 만약에 어사인이 불가능하면은 태스크 2를 또 떼고 그리고 다시 시도해보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사인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태스크를 이 번들째로 CPU 코어에 어사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사인을 하면은 여기서 잘 보시면은 이 사이에 라인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둘 태스크가 이제 여기 같은 CPU 코어에 동작하도록 개런티가 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메모리 인터피어런스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메모리 인터피어런스 총합이 확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시스템이 디램 뱅크 파티셔닝을 지원한다면은 프라이빗 디램 뱅크 파티션도 이제 어사인을 하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 남은 태스크들도 어사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 태스크들 간의 메모리 인터피어런스를 확연히 줄이는 결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지나 봤더니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X축은 이제 태스크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태스크가 많을수록 더 많은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Y축은 얼마만큼의 태스크들이 데드라인을 맞출 수 있는지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 빨간색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방법이고 아래에 이제 기법들이 초록색과 파란색 기법들이 이제 이전에 이제 개발됐던 방법들인데 이런 이전에 개발됐던 방법들은 뱅크 파티셔닝을 사용하든 안 하든 태스크 개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리니어하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기법은 좀 덜 센서티브하게 이제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메모리 인터피어런스의 이러한 네거티브 임팩트를 확연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메모리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렸는데 메인 메모리 외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캐시가 있죠. 메모리 하이라키 상에는. 그리고 많은 CPU 코어들이 이제 캐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캐시도 역시 공유된 리소스인데 이거를 사용하면 좋은 게 이제 메모리로 가는 메모리 캐스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밴드위스를 절약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와 동시에 이 또한 공유된 리소스이기 때문에 인터피어런스를 발생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쉐어드 캐시를 써야 되냐? 만약에 쓰면은 캐시 인터피어런스라는 거, 캐시에서 발생하는 인터피어런스를 겪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캐시를 안 쓰고 캐시를 쪼개서 쓰면 어떨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평하게 캐시를 나눠서
각 CPU별로 프라이빗한 캐시를 가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캐시에 센서티브한 어플리케이션들은 캐시 사이즈가 적어지면은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 둘 간의 조화를 맞출 방법이 필요하고, 저희가 개발했던 거는 이제 캐시 파티셔닝과 쉐어링이 조율된 이를 조율하는 기법을 통해서 캐시 인터피어런스로 발생하는 페널티와 그리고 익스큐션 타임에 의한 익스큐션 타임에 대한 캐시 이펙트에 대해서 트레이드오프를 잡는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오버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OS 레벨에서 이제 캐시 파티셔닝을 조절하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D램 파티셔닝과 비슷한 기법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맨 먼저 각 CPU 코어별로 캐시를 레저베이션하는 그런 테크닉 프레임вор크를 만들고, 그리고 예약된 캐시에 대해서 태스크의 실행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피어런스를 바운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캐시를 최대한 쉐어링하는 이러한 기법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캐시를 어떻게 얼마만큼의 캐시가 예약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캐시가 각 태스크에 어사인이 돼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캐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시간성을 맞추면서도 최대가 아니라 이제 에버리지로 이제 12% 정도의 CPU 타임을 줄이는, 세이브하는 그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모리 리소스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어요. 짧게. 그러면은 근데 아까 봤던 기법들이 모두 OS 레벨 테크닉이었잖아요. OS 레벨 테크닉이란 말은 이제 OS를 사용했을 때 이들이 기법이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멀티코어를 사용했을 때 이점을 말씀을 드릴 때 워크로드를 컨솔리데이션 하는 게 이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리얼리티에서는 이 각 응용들이 그리고 레거시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해서 아니면 서로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사용해서 개발됐을 수가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동일한 플랫폼에 통합을 하냐라는 게 챌린지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가상화가 CPS 도메인 내에서도 이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가상화를 사용하면 당연히 각 응용별로 가상 머신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응용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나 아니면은 OS의 최소한의 변경만 가지고도, 아니면 거의 변경을 안 하고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가상화를 사용하게 되면은 기존 환경과 뭐가 틀릴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반적인 리얼타임 OS에서 이제 태스크가 스케줄링 되는 스트럭처를 보면은 태스크가 있고 하드웨어 리소스 CPU가 있고 OS의 태스크 스케줄러가 태스크를 그냥 CPU에 스케줄링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상화 환경에서는 이 동일한 구조가 가상 머신 내에서 일단 이루어져요. 그래서 태스크들이 가상 머신 내에 버추얼 CPU에 이제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의해서 스케줄이 되게 되고, 이러한 버추얼 CPU들이 실제 호스트의 피지컬 CPU에 하이퍼바이저에 의해서 스케줄이 되게 됩니다. 이 버추얼 CPU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마치 OS의 스레드나 태스크와 같이 스케줄러블 엔티티이기 때문에 하이퍼바이저는 마치 OS가 하듯이 동일하게 버추얼 CPU를 CPU 스케줄링 하는 거죠. 그래서 태스크 관점에서 보자면은 여기서 한번 스케줄링 되고 이 스케줄된 엔티티 자체가 또 한번 스케줄링 되기 때문에 구조가 하나 더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스케줄링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레이어도 한 레이어가 더 생겨요. 우리가 OS를 사용하면은 딱 여기까지 있습니다. 태스크의 가상 메모리를 피지컬 어드레스에 매핑하는 거. 근데 하이퍼바이저가 있으면은 이 전체 버추얼 머신 자체를 또 메모리를 스페이스를 가상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게스트의 피지컬 페이지가 호스트의 피지컬 페이지로 다시 매핑을 한 역할을 하이퍼바이저가 합니다. 이러한 레이어를 하나 더 씌우는 이유는 결국 마치 OS가 태스크들 간의 로지컬 코렉팅스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처럼 하이퍼바이저 환경에서는 각 한 VM이 만약에 크래시를 해도 다른 VM에 에러가 프로퍼게이트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앞에서 연구했던 이런 결과들을 가상화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당연하게도 아니면은 불행히도 이제 OS 레벨 테크닉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제 캐시, 디램, 뱅크 파티셔닝은 버추얼 페이지에서 피지컬 페이지로 매핑하는 이 과정을 건드려서 이제 구현을 한다고 했었는데, 하이퍼바이저에서 하나의 레이어가 더 있다 보니까 아무리 게스트 OS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맞다고 생각하는 피지컬 페이지를 태스크에 어사인을 해도 이 피지컬 페이지 자체가 호스트의 실제 머신의 피지컬 페이지랑은 완전 다른 어드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코렉트한 어사인먼트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이제 하이퍼바이저 레벨에서 새로운 테크닉이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했었어요. 그리고 리소스 얼로케이션 관점에서도 스케줄링 기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리소스 얼로케이션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리소스가 각 버추얼 머신별로 이루어져야 될지 하는 거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연구를 하면 이제 구현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KVM 환경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만든 건 이제 VoltaRK라고 리소스 레저베이션 어프로치를 사용한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프레임워크이고, KVM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하냐면은 QEMU 상에서 이제 버추얼 머신을 런칭을 하면은 얼마만큼의 캐시를 사용할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CPU 리소스를 사용할지 이런 거를 예약을 하고, 예약된 리소스만큼 런타임의 개런티가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임플리멘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케이스 스타디를 해봤습니다. 케이스 스타디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무인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가상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VM에서는 CMU의 무인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두 번째 VM에서는 이제 메모리 인텐시브한 워크로드를 윈도우즈 임베디드 환경에서 돌렸을 때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상 환경에서 돌아가는 무인 자동차 소프트웨어인데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사실상 잘 돌아가요. 근데 이제 다른 버추얼 머신에서 메모리 인텐시브한 워크로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지금. 이렇게 메모리 인텐시브한 태스크가 이제 백그라운드 다른 버추얼 머신에서 동작을 할 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데모처럼 오렌지 박스를 생성을 시키면은 자동차가 제때 서지 못하고 오브젝트를 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겠죠. 동일한 시나리오를 이제 저희가 구현했던 이제 VoltaRK라는 프레임워크 상에서 이제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돌려봤더니 우리가 오렌지 박스를 아까보다 더 짧은 거리에서 생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갑자기 나타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제때 센싱을 해서 제때 스탑하는 그러한 간단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간단한 데모 비디오인데,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이제 안전이 중요한, 사람이 타고 있는 시스템을 제작할 때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가능한 시스템 상황을 가정을 해봐야 되고, 그러한 가정 중에 어떠한 최악의 경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점이 하나의 테이크어웨이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 리소스에 대해서 이제 멀티코어가 같은 컴퓨팅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챌린지가 있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어드레스할 수 있는지를 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인터피어런스를 바운딩하고 줄이는 기법들, 새로운 어널리시스와 앱스트랙션 기법, 그리고 이제 뱅크 파티셔닝, 디램 뱅크 파티셔닝, 그리고 리소스 얼로케이션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캐시도 마찬가지 비슷한 기법을 사용했었고, 그리고 이제 가상화 환경에서는 어떤 챌린지가 발생한지를 고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리소스도 있죠. 다른 공유된 리소스,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이제 IO 리소스가 있는데요. 이러한 IO 리소스들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대부분의 IO 리소스들이 뮤추얼리 엑스클루시브한 액세스를 요구를 합니다. 레이스 컨디션을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인터럽트를 사용한다는 점이 이러한 IO 디바이스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사실 전통적인 리얼타임 OS 환경에서 아주 많이 스터디가 된 결과예요. 근데 이제 가상 환경에서는 별로 연구가 되지 않고 개런티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U 같은 경우 임베디드 환경, 그리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환경에서 많이 고려가 되고 있어요. 이걸 드라이빙하는 이제 주된 응용은 아무래도 컴퓨터 비전 응용이 되겠죠.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 이런 사인을 인식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레인 디파처 모니터링 같은 것도 사실 이 차의 이 레인을 카메라로 인식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개의 카메라가 동작을 하고 여러 개의 카메라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동작을 합니다. CPU를 가지고 이걸 다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병렬화를 해서 GPU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게
상당히 프로미싱해 보여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타이밍 관점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GPU 자체도 공유된 리소스예요. 여러 개의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 돌아가면은 서로 경쟁을 하겠죠. GPU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경쟁에 의해서 딜레이가 생길 수 있고 반면에 병렬화를 통한 이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어떻게 그 조화로운 액세스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제 연구를 저희가 했었고 아직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했었던 연구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컴퓨팅 플랫폼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이야기를 오늘 톡을 랩업하기 전에 몇 가지의 이제 제가 관심 있고 그리고 저희 필드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드리븐 프레임워크인데 이 실시간 성능을 기존의 시스템에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최악의 경우만 고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이 있으면은 최악 고려해서 시스템 전체의 최악을 고려하는 이러한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근데 무인 자동차와 같은 응용을 생각해 보면은 이 응용이 돌아가는 시나리오가 제각각이에요. 왼쪽은 이제 끝없이 펼쳐진 하이웨이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동작하는 그러한 시나리오고요. 이런 데서는 별로 디텍터는 오브젝트가 없겠죠. 반면에 도심 지역에서 동작을 하면은 차의 속도는 느리겠지만은 디텍터해야 되는 오브젝트 개수는 늘어나고 플래닝도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 컴퓨테이셔널 워크로드가 계속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변화하는 워크로드에 대해서 항상 이제 최악의 경우만 생각하다 보면은 시스템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으로 디자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변화하는 리소스를 디맨드를 어떻게 캡처할지 그리고 이 변화하는 디맨드를 캡처하는데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를 사용할 수 없을지에 대한 연구가 이제 제가 요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IoT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더 친숙하죠, 여러분들이. 근데 IoT도 사실 CPS의 이제 한 일종인데, IoT가 디플로이된 환경에서 그리고 IoT 디바이스들이 클라우드 서버와 연결된 환경에서 어떻게 실시간 성능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최고 말단의 엣지 디바이스에서 클라우드 서버까지 엔투엔드 레이턴시를 보장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만약에 어떤 미션이 이러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리소스가 얼로케이션 돼야 될지가 이제 중요한 챌린지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딥뉴럴 네트워크가 여전히 마찬가지 인베디드 시스템과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러한 딥뉴럴 네트워크를 타임 프레딕터블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딥뉴럴 네트워크를 보면은 결국은 여기도 트레이드오프 싸움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게 애큐러시가 높아지면은 오래 걸리고 애큐러시를 좀 낮추면은 아무래도 좀 짧게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 성능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큐러시와 그리고 런타임 사이에 트레이드오프를 맺을지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딥뉴럴 네트워크 자체의 실행 시간에 대해서도 얼마만큼의 예측 가능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랩업을 하자면은 이러한 안전이 중요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에 인베디드 시스템의 새로운 이름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많이 개발되고 있고 많이 연구되고 있고, 그리고 저와 제 리서치팀, 리버사이드에 있는 리서치팀은 이러한 시스템을 예측 가능성과 그리고 분석 가능성이라는 디자인 프린시플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챌린지들은 이제 전통적인 리얼타임 컴퓨팅이라든지 컴퓨팅만 보자면 이제 분석 기법들이나 아니면 시스템 난리지만 가지고 이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이제 보다 큰 사람과 직접 인터랙션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도메인의 챌린지들을 함께 고려를 하고, 그리고 도메인 난리지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제 이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MI 알고리즘에서는요, 그러니까 정의를 계산할 수 있는 건가요? 휴리스틱을 계산합니다. 예. 그렇다면
정예와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요? 그 태스크 올로케이션 자체가 아무런 컨스트레인이 다른 컨스트레인이 없을 때 이게 NP 컴플릿으로 이제 증명된 수학 문제예요 원래는. 예. 예. 그래서 뭐 정해랑 검사를 하려면은 뭐 익서스티브 서치를 해서 찾아보는 수밖에 없겠죠. 예. 웨브 컨텐션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세스 간의 어떤 티어 간의 어떤 예. 배치 가능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것들에 대한 물론 이제 그 각각의 그 블랙박스로 봤을 때 메모리 컨텐션의 확인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프로테스트들이 등장하고 있을 때 사고 안에 컨텐션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사진을 구동을 해봐야 관찰의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아까 말한 그 어떤 태스크들이 존재하고 서로가 관계하는 때는 마찬가지로 MI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좀 더 그 이후에 리얼타임 시스템 같은 어떤 업계 선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이 불가능하고 아까 그 첫 번째 파트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분석 테크닉들이 네. 실제 돌려보기 전에 예측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그 MIA 그 알고리즘은 그 어널리시스 이퀘이션들을 이용해서 그 최악의 경우 얼마만큼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한 그걸 기반해서 이제 얼로케이션 수행하는 거죠. 주 연구 분야가 하이퍼바이저하고 이제 메모리 인터페런스를 보시면 때 그거 외에 리얼타임에 영향을 주는 다른 버스 컨디션은 어떤 종류인가요? IO를 제외한. IO를 제외한? 네. 만약에 아무런 외부 인터페런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스케줄링 문제 자체는 순수 수학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사실 기존에 개발된 많은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증명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인터페런스 어떤 것이 발생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은 글쎄요. 뭐 요새는 그 헤테로지니어스 CPU 코어 같은 거 많이 쓰죠. 그래서 각 CPU 코어의 이제 처리 가능한 용량이 다르단 말은 결국 이제 태스크 올로케이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데드라인을 맞추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드는지가 달라진다는 걸 의미하고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컨스트레인이 될 수 있고요. 다른 거는 이제 인터피어런스 자체를 생각해 보면은 뭐 하이퍼 스레딩 이런 거를 만약에 킨다 그러면은 결국은 하드웨어 자원을 나눠 쓰기 되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슬로우다운이 생기고 인터피어런스가 생기겠죠. 예. 예. 만약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그 여러 개의 메모리 뱅크를 쓸 만큼 이제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프로세스라면 적용하신 방법으로 등장하는 어떤 더 오히려 성능이 저하됐거나 다른 이슈가 발생해요?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이게 메모리를 나눠 쓴다고 하는 거는 결국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줄어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뱅크를 하나씩 할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뱅크를 여러 개를 뭉쳐서 뱅크의 집합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사실은 뱅크 파티셔닝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뱅크 파티셔닝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사실 어널리시스 자체가 좀 더 패시미스틱하게 가겠지만은 그래도 시스템은 동작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낳겠죠. 물론 이제 더 많은 페널티를 갖겠지만은. 예. 그리고 뱅크 파티셔닝 하실 때 아까 설명하실 때 뱅크 스케줄러는 이제 어떤 로hit을 먼저 이제 우선 예. 그렇게 또 그 안에서 스케줄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뱅크 파티셔닝 하면 그 부분은 그냥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유지가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동일한 CPU에서 발생한 메모리 리퀘스트들끼리 이제 로 hit과 로 컨플릭이 돼서 이제 동작을 하겠죠. 예. 뱅크 파티션을 해도 결과적으로 이제 FSB의 영향을 받게 버스의 영향을 받게 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오스케이스 발생했을 때 그 태스크를 정확히 분류하고 그것까지 했지만 동시에 이제 밴드위스 꽉 채우는 메모리 오페스 발생할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아까 이제 인터피어런스가 두 가지 레벨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뱅크 레벨과 그리고 이제 채널 레벨. 채널 레벨이 말씀하신 그 FSB, 뭐 버스 그쪽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이미 버스가 공유된 자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버스를 쓰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거를 전체 인터피어런스를 봤을 때 이걸 줄이기 위해서 그 뱅크 스케줄러 레벨에서의 그 인터피어런스는 이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죠. 뱅크 파티션을 이용해서. 예. 그거 연관된 질문인데요. 그때 이제 두 개 태스크가 경합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경합을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누군가 관찰이 가능하다면 그 또 판단을 해서 A와 B가 생겼을 때 확인 결과 B는 약간 느리게 수행돼도 돼. 라고 했을 때 그 프라이어티 문제인데 예. 코어가 다를 경우에는 프라이어티 조정이 어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어 레벨에서 상위 레벨에서 프라이어티 조정이 가능한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런 연구들이 사실 컴퓨터 아키텍처 레벨에서 많이 시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상용 메모리 컨트롤러들을 얘기를 가정을 한 거고요. 근데 컴퓨터 아키텍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모리 컨트롤러를 새로 디자인하는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이제 정보를 만약에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아니면은 새로운 하드웨어 서브스트레이트를 넣어가지고 응용의 프라이어티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말씀하신 그런 시나리오를 구동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반적인 경향은 그 일반적인 그 범용 그 하드웨어를 서버 피지컬에서도 적용하는 방향. 예, 저는 범용 하드웨어를 적용하는 방향을 많이 고려를 했었어요. 예. 혹시 이제 그 일반적으로 RTOS 말고 일반적인 리눅스에서도 그 프로세스에게 코어를 어사인 해줄 수? 예, 있습니다. 예. 리눅스 자체는 이제 두 가지 스케줄링 클래스를 제공을 하죠. 일반 스케줄링 클래스와 그리고 리얼타임 스케줄링 클래스를 제공을 해서 리얼타임 스케줄링 클래스를 어사인을 하면은 일단은 일반 태스크에 비해서는 이제 확연히 프라이어타이즈 된 결과로 실행이 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태스크는 모든 CPU에 동작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 어피니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특정 CPU 아니면 특정 서브셋 CPU 서브셋에 동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예. 버추얼 CPU 설명하시면서 예.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실 때 제가 이야기로는 어쨌든 CPU는 어떤 환경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버추얼 CPU가 들어가서 그것이 주황색 문제 부닥치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그게 좀 연관성이 버추얼 CPU 자체는 일반적인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이제 환경에서의 스케줄링 구조고요. 저희가 더 이제 기존 버추얼라이제이션 애드온 한 거는 캐시라든지 디램 뱅크 파티셔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피처를 어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데모 시나리오에서 실제로 뭘 한 거냐면요. 각 버추얼 머신별로 별도의 캐시와 그리고 디램 뱅크를 어사인을 해서 그러한 캐시나 디램 뱅크 레벨에서의 불필요한 인터피어런스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케줄링 구조 자체는 그대로예요. OS 가상 머신 내에 버추얼 CPU가 있고 하이퍼바이저는 버추얼 CPU를 스케줄링하고 이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인터페어런스 쪽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시고 예. 그 부분에 대한 걸 계속 해결해서 지금 그 약간 크게 보자면 성능을 높이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라고 봤는데 맞나요? 시간 제약을 맞추면서 이피션시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고성능의 CPU와 고속 메모리가 있다면 아까 같은 경우에 문제가 그 특별한 모디피케이션 없이도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것도 아주 사실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이 실시간 성능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퍼포먼스 튜닝하는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저 수준의 어셈블리 랭귀지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은 더 빠른 하드웨어가 나오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라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리소스가 충분하다 그래도 리소스가 충분하면은 소프트웨어 컴플렉시티가 결국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CPU 클락 프리퀀시가 계속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미 한계점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5년 전에 산 CPU나 지금 쓰는 CPU나 클락 프리퀀시는 똑같아요. 단지 코어 카운트만 늘어나고 있죠. 그 말인 즉슨 소프트웨어의 이제
복잡성은 늘어나는데 이를 더 빨리 처리하기에는 하드웨어에 이제 한계가 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GPU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요새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 이런 것도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개발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물론 가정하신 대로 더 많은 리소스가 주어진다면은 뭐 손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도 물론 검사는 해야겠죠. 그 많은 리소스를 주어진다 그래도 제대로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지는 검사를 해야겠지만 문제 자체는 아주 쉬워지겠죠. 근데 제가 좀 약간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면은 그 무한한 리소스를 주어질 수가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 시대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사실 얘기하신 것만 봤을 때는 예. 뭐 CPU 성능이나 이런 걸 떠나서도 여러 기법들이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스피드 올라가고 충분히 리소스를 더 확보시켜줄 수 있는 기법을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그런 간섭 같은 걸 없애서 RTOS에 더 맞는, 그러니까 RTOS 예. 더 잘 쓸 수 있게 그렇게, 예. 멀티코어 쪽이 집중되어 있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이건으로 리얼타임 관련된 문제가 제가 느끼기에 거의 지금 수십 년간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가 그냥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또 계속 문제가 새로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제가 기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인베디드 시스템 서버 데드라인이나 예. 답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특별한 예. 나오고 사실 계속 가면 그런 종류의 컨스트레인이든 서머 디벨롭 같은 것도 뭔가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문제는 대체 언제쯤에 좀 깨끗하게 풀릴까 그런 종류의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문제가 싹 다 풀려버리면은 저는 완전히 새로운 도메인에 가야겠죠. 왜냐면 더 이상 완전 풀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아마도 이게 저희가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저희가 이제 아는 응용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는 쪽은 이제 공학에 가까운 쪽이 많아요. 공학이란 말은 결국 현실의 디맨드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생성되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컨스트레인이 새로운 응용에 의해서 생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그런 컨스트레인이 생기면은 당연히 그게 새로운 문제로 변환이 되고 새로운 문제가 생긴단 말은 또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제는 계속 생길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할 수 있는 저희 어프로치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라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예전 문제와 좀 비슷하다든지 예전 문제랑 사이즈가 좀 다른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이제 스케일러블한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서 미래의 문제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준비하는 게 아무래도 연구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디코어라는 환경이라는 가정하에서 사실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CPU만 할 수도 있고 CPU 자체가 멀티플 수도 있지만 CPU랑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FPGA랑 예. CPU랑 같이 가져가는 멀티플 환경이랑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FPGA도 아신다면 이게 일단 어느 정도로 좋을지 이런 거는 궁금하더라고요. 리얼타임 쪽을 잘 몰라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일단 GPU를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GPU가 하나의 그 코프로세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말은 요새 GPU는 안 그렇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GPU는 한 번에 하나의 태스크만, 하나의 응용만 액세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만약에 10개의 태스크가 하나의 GPU를 액세스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의 태스크가 액세스를 하는 동안 나머지 9개는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GPU를 통한 액셀레이션이 10배의 스피드업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다리느니 그냥 CPU에 처리를 하고 마는 게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요새 GPU 같은 경우에는 이 GPU 자체가 프로세싱 유닛이 많이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컨커런트 익스큐션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프리엠션 같은 것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정된 리소스를 가지고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컨커런시를 보장해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컨커런시라는 게 완전 실제로 완전한 패럴렐 익스큐션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제한된 컨커런시를 의미해서 어느 정도의 슬로우 다운이 생길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리고 FPGA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FPGA가 리프로그래밍이 빨리 된다면은 좀 더 범용적으로 쓰일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동작할 때는 미리 프로그램 해놓고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데디케이트해서 거기 걔만 쓰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그건 이제 프라이빗 리소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예. 아까 미국과 캐나다의 싱가포어에 대한 규제 예. 많은 연구분들이 이제 그들이 멀티코어가 이제 충분히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의외적으로 선택을 가졌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구체적으로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관련 규정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어프로치들이 있었어요. 제가 2014년도에 워크숍을 한번 열었었어요. 멀티코어를 다 쓰고 있는데 우리끼리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이러한 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화이트 페이퍼가 하나 있었습니다. 화이트 페이퍼에서 이제 명시를 하는 거는 멀티코어, 그때 당시에 이제 서머리였어요. 뭐였냐면은 멀티코어 CPU를 써줬는데 CPU 코어 하나만 켜고 쓰라, 나머지 CPU는 다 꺼라라는 게 그때 2014년도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리비전이 이루어져가지고 2016년도에는 어떤 이제 권고가 붙었냐면은, 만약에 학계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솔루션들이 안전성을 보장한다라는 검증이 있으면은 멀티코어를 써도 좋다라는 화이트 페이퍼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정식 서티피케이션 프로세스에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그게 이제 실제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적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느리지만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뭐 월급은 받을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메모리랑 그것은 코어랑 쓸 수 있는. 코어 카운트가 요새 워낙 빨리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또 다른 시각은 이제 메모리 지류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비율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줄어드는지라고 이제 지금 당장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사실 요즘에는 CPU가 기본적으로 그 스레드를 2개씩 사용하는 형태로 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스레드하고는 연관은 없나요? 하이퍼 스레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스레딩. 하이퍼 스레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건 학계 쪽의 얘기인데요. 학계랑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인더스트리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끕니다, 하이퍼 스레딩을. 왜냐하면 하이퍼 스레딩이라는 건 결국은 유휴 자원을 이용을 해서 베스트 에퍼트로 도장을 한다는 건데, 이게 타이밍을 맞추기가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요. 최악의 경우에 이제 다른 하드웨어 스레드에서 도는 애는 첫 번째 하드웨어 스레드가 사용하는 하드웨어 리소스가 모두 릴리즈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사실 하이퍼 스레딩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쪽 도메인에서는. 근데 뭐 일반 프로세싱에서는 뭐 하드웨어 자원의 유틸리제이션 자체를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쓰는 게 당연히 맞는 어프로치죠. 그 판매하는 CPU 회사들은 하이퍼 스레드가 없는 CPU들이 싸거든요. 아, 예. 제 생각에 뭐 그냥 일반적인 뭐 랩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버 사이드 이제 이런 머신들에서는 하이퍼 스레딩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러면 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